그러니까 그냥 뭐 모든 걸 떠나서 네. 나한테 지금 이 힙합 카테고리, 한국 힙합 카테고리 안에서 영감을 주는 사람들만 얘기할게. 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뭐 저스티스, CK, 염따 아마 곧 새 앨범 나올 거거든. 아, 진짜요? 나는 새 앨범을 이제 들어봤는데 굉장한 리릭시스트라고 생각해서. 아 그리고 나 작년에 제네더질라 앨범 너무 좋게 들었으니까 제네더질라도 넣을게. 아 비프리 넣을게. 진짜요? 왜냐면은 네. 그러니까 뭐 콜트 멤버들이나 이런 분들 그 나가실 때 좀 뭐 아쉬움도 당연히 있으셨겠지만 이제 갈 때가 됐다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아니면 얘네 그래도 더 있었으면 좋긴 할 텐데 뭔가. 그래서 나는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는데 그때 이제 막 잊지마 잘 되니까 네. 그 잊지마 멤버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거든. 네. 그러니까 그랬겠죠. 악마의 네. 속삭임을 한 사람들 많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나랑 네. 그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작용했다고 보고 아니면 어떤 달콤한 속삭임들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때는 내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때 막 인간 혐오가 엄청 셌었어. 그러니까 막 그 중에 내가 원래 알던 사람들도 있고 내가 그런 거 알게 되니까 네. 막 와 진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구나 막 이런 생각에도 갇혀 있었고 그랬는데 네. 지금은 그냥 난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내가 그만큼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내가 지킬 수 있는 파워가 있었다면은 네. 걔네들이 그런 거에 안 흔들렸겠지. 그리고 그때 갑자기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니까 그때 한 명 한 명이 다 되게 추입했어.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게 되게 뭐, 추입하고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여기선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잘 되면은 옆에서 똥꼬 빨아주는 사람들밖에 없잖아. 네.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디 나가갖고 이런 말 하면 안 돼. 뭐 야 너 네. 이거는 하지 마. 이런 사람 없단 말이야. 네. 지적을 아무도 안 한단 말이야. 다 똥꼬만 빤단 말이야. 아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만 하니까 그리고 그 연예인병이라고 그러잖아. 그 네. 누구나 겪는다고 생각하거든. 네. 근데 이제 걔네들이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고 하니까 근데 내가 좀 더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아니면은 그 회사가 파워가 있었다면은 네. 그 모든 걸 지킬 수 있었을 텐데 나도 그릇이 작은 사람이었고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없었고 회사도 그만큼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네. 나는 지금 지나서 나이 먹어서는 그때 막 남 탓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 네. 아이씨 믿을 놈 없고 다 결국엔 다 배신한다 약간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해. 그게 결국엔 또 제일 건강하고 약간 건설적으로 갈 수 있는 약간 태도인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형도 뭐 되게 지금 제 나이보다도 어리셨고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형이기만 하지 사실상 뭐 엄청 어른은 아니잖아요. 또 그 나이 때가 맞아. 그래서 뭐 그 30대 초반이니까 그러니까 갓 20살 졸업한 그런 건데 사실상 맞아. 그런 거 감당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때 그러니까 열심히 살 수 있었던 게 좀 그게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 이제 씨발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오기가 더 생기는 더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질 수는 없다. 그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그때 되게 고통스러웠지만 그게 없었다면은 그렇게 열심히 안 살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욕도 감수하고 막 큰 일들을 겪으면서 견뎌내면서 이제 출연을 하신 후에 어떤 얻은 혜택이라든지 어떤 그 효과가 월듯했어요, 형 생각에. 일단 쇼미더머니를 하면서 내 파트너가 이제 아이돌인 힙합을 또 좋아하고 만드는 그런 포지션인 아티스트였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팀에 있었던 사람이 송민호였고. 맞네요. 와, 그래서 나는 그런 아이돌 출신인 사람들을 보면서 또 새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었거든. 그냥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이런 래퍼들 혹은 힙합 하는 사람들이랑 다른 멘탈리티와 어떤 근성을 갖고 있다는 걸 배웠고. 그리고 나는 이제 방송 출연을 처음 해보니까 얘네들을 통해서 오히려 내 부족한 부분을 얘네들이 채워줬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새로운 것들을 보면서 새로운 시야가 트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쨌든 그때 거북선이 히트를 치면서 그 팀 음원이라는 개념이 쇼미더머니 4에서 처음 생겼었거든. 그래서 이제 거북선이 그때 오빠차랑 거북선이 제일 히트를 쳤었지. 그리고 거북선이 차트 2위까지 했고 그리고 그때부터 그 단체 팀 음원 만들 때 훅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는 게 거북선의 성공 케이스로 계속 그렇게 포뮬라가 그때 생성된 거구나. 약간. 맞아. 그게 생겼던 거지. 그리고 거북선 히트치고 그때 내가 같이 프로듀서로 참여했던 곡들이 다 잘 됐기 때문에 이제
그때 고통도 많이 받았지만 내가 처음으로 내 통장에 공이 이렇게 많나 이걸 이제 처음 경험해 본 거지. 그리고 나는 그 결혼할 때만 해도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왜냐면 내 사비도 다 회사에 쏟아붓고 모은 돈이 이제 많지 않았는데 진짜 막 모으고 모아서 막 부모님도 이제 결혼하신다고 지원도 해주시고 이래서 이제 결혼했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었단 말이야. 이거 언더그라운드 래퍼로 이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나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쇼미더머니 4가 잘 돼서 또 특히 우리 팀이 너무 잘 돼갖고 큰 돈을 벌면서 그때 뭐 집도 이사하고 뭐 벤츠도 사보고 뭐 이제 그 사고 싶은 것들을 사고 좀 풍족하게 지냈지. 그러니까 파이낸셜 그 치료가 금융 치료가 된 거지. 그게 최고의 치료라고 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해 보니까 내가 버틸 수 있었던 게 돈 덕분이었던 것 같다. 힙합 씬에서 알려진 거 이상으로 이제 어떤 연예인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TV에 나오고 이제 프로듀서를 하셨으니까. 그 후로도 꽤 이제 얻은 어떤 뭐 방송 기회라든지 뭐 무대 그 부킹이라든지 이런 게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행사가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쇼미더머니 4를 한 다음에 해외 공연 기회가 엄청 많이 생겼었어. 그리고 그게 아다리가 잘 맞았던 게 이치마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 회사였던 오케이션 그때 키세이브는 이제 내가 아마 쇼미더머니 출연하기 전에 이제 미국으로 아마 이미 갔었을 거고 근데 이제 이츠마의 히트와 나의 쇼미더머니의 흥행과 이런 게 다 겹쳐져서 해외 공연을 진짜 많이 다녔어 그때. 중국도 진짜 많이 갔고 미국도 꽤 갔고 일본 공연은 사실 내 쇼미 나오기 전부터 하이라이트로 여러 번 갔지만 이제 더 좋은 컨디션으로 갈 수 있었고 해외 공연 경험이 많아졌지. 그리고 이제 길거리 다니면은 예전에는 뭐 가끔 알아보더라도 특히 쇼미더머니 4 때는 쇼미더머니 3, 4가 진짜 시청률이 한 5까지 엄청 높았으니까 저 이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뭐 거의 뭐 화장실에서 오줌 싸고 있는데 막 알아보고 이런 수준이니까.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래서 이 프라이빗 그 라이프를 그 프라이빗한 거를 더 추구하겠구나.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뭐 일상이 좀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그 당시에 좀 경험해봤지. 근데 그때는 이미 이제 CJ E&M에 이제 인수를 되고 난 상태였던 거죠, 하이라이트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더 오해를 하기가 쉬웠던 게 쇼미더머니 4를 타블로형 통해서 내가 기회를 얻기 전에 이미 CJ E&M 그 음악 사업부랑 얘기가 돼서 우리는 인수합병 절차를 밟았고 그리고 그때 이미 AOMG나 아말바컬처도 그게 예정돼 있었어. 근데 이제 공식 발표를 우리가 먼저 됐던 거고, 근데 그 공식 발표 됐을 때 그 이제 이런 식으로 됐고 이렇게 합니다를 우리는 그냥 진짜 팩트만 우리 인수합병 됐어요 이렇게 했던 거였는데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는 안 좋게 보여졌고, 근데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쇼미더머니는 사실 CJ랑 전혀 상관없이 타블로형을 통해서 내가 제작진을 만난 건데.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전에도 그 출연 제안이 한 2번 정도 있었고,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얘네들 CJ랑 이제 계약 관계니까 당연히 팔로알토가 CJ에 있으니까 쇼미더머니에 꽂아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사람들은. 근데 뭔가 생각해 보면은 요즘이라면 또 이제 뭔가 갑자기 어떤 레이블이 이제 CJ에 투자를 받기로 했다 하면 다시 힙합 살아나나라고 이제 좋게 봐줄 것 같은데. 그치, 오히려 좋게 봐주지. 드디어 다시 힙합이 뭐 침체기에 끝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반대. 오히려 왜 팔아먹냐 약간 영원파냐 영원 팔았네. 그래서 내 느낌에는 이거는 뭐 확인해 본 적은 없지만 AOMG나 아메바컬처가 인수합병 계약했을 때는 우리의 사례를 보고 되게 잘 대처했거든. 그래서 욕을 안 먹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AOMG나 아메바컬처는 우리보다 더 막 언더그라운드한 이미지가 아니었기 때문에도 있었어. 대중지향적인 느낌이 있었죠 좀 더. 그래서 나는 AOMG 발표할 때 재범이가 그렇게 어나운스하는 걸 보고 쟤네가 먼저 했으면 내가 배웠을 텐데 그런 생각했었지. 첫 바다를 약간 때려 맞았지 이제. 그 쇼미 이제 다 하고 나서 20년에 이제 CJ E&M이 하이라이트 레코드를 매각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 CJ E&M이랑 인수합병 계약을 그 얘기를 이것도
이게 또 신기하게 정치랑 좀 맞물려 있거든. 아 진짜요? 이거 얘기해도 네. 되겠지? 나 뭐 잡혀가지 않겠지?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러니까 진짜 재밌어. 그 우리가 CJENM 음악사업부랑 인수합병 될 때의 그 본부장님이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하셨던 거야. 네. 근데 우리가 인수합병 계약을 하고 박근혜가 탄핵이 됐거든. 아. 근데 이게 좀 정치 이야기인데 네. 그분이 박근혜 쪽 라인이셔갖고 아. 탄핵되면서 CJ도 뭔가 그 윗선들이 정리가 같이 된 거야. 이게 진짜 웃겨. 근데 그게 나한테까지 영향이 오는 거야. 아.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케어를 진짜 많이 해주셨었어. 근데 그분이 사임하면서 네. 새로운 분이 본부장으로 오면서 네. 그분은 이제 우리 완전 쩌리 취급한 거야. 자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관심을 안 줬어. 아. 관심을 안 줬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쇼미더머니 4 출연할 시기 때쯤인가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이미 내가 쇼미더머니 4에 출연하고 있을 때가 그때부터 이미 하이라이트 레코드는 좀 쩌리 취급이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 뭐 힙합 쪽뿐만 아니라 많은 레이블들을 인수합병 계약을 했거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엄청 많은 K-팝 관련된 레이블들 뭐 아니면 밴드 쪽 관련된 레이블들이 인수합병 계약을 해서 CJ 음악사업부가 많은 레이블들을 이제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쩌리가 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숫자적으로도 좀 낮았고 그들에 비해서 뭔가 게임이 안 됐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또 쇼미더머니 777이랑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이미 쇼미더머니 777 그때쯤에는 CJ랑 계약해서 욕만 졸라 처먹고 뭐 무슨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 좋은 일거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불만이 나는 솔직히 좀 있었거든. 티는 안 냈지 대외적으로는. 근데 쇼미더머니 777 그 시기 때 내부적으로 야 하이라이트는 이제 버리자 약간 이런 내부적으로 그런 논의가 있었대 윗선에서. 쟤네들 숫자도 안 나오고 약간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손절 당하지 않은 게 굿데이가 1위를 하는 그게 덕이 컸던 거였어. 근데 내가 그거를 실적 겪은 게 이제 777에서 가장 히트한 곡이 굿데이였거든. 그리고 거기 멤버들 다 이제 잘 풀렸었고 그때. 그리고 CJ ENM 음악사업부랑 우리랑 계약을 5년 계약을 했었거든. 근데 이제 777 때가 아마 한 뭐 3, 4년 차였을 거고. 그래서 나는 오히려 더 이제 계약 기간 만료될 때쯤 나 무조건 끝낸다. 그 전까지 빨리 돈 벌어 갖고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와야만 이제 계약이 끝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못 사오면은 CJ가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지분을 이제 딴 기업에다가 파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기업에서 팔리면은 우리는 이제 이게 이 비즈니스가 행복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도 CJ는 어쨌든 존중은 해줬으니까. 컬처 베이스인 사업이니까. 그래도 우리의 레이블의 어떤 아이덴티티나 뭐 그런 거는 이해하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있는 뭐 담당 직원들은 사실 우리랑 긴밀하게 잘 작업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CJ ENM 음악사업부랑 이제 계약이 끝나게 됐을 때 그때가 아마 코로나랑 좀 겹쳤나? 코로나 직전인가 그랬었어. 근데 우리가 우리 돈으로 사기에는 그 지분이 너무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 이제 그 돈이 너무 더 올라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10만 원짜리였는데 이제 막 1,000만 원이 된 거지.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수준의 지분 금액이어서 그때 빚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인터파크에서 우리를 이제 그 지분을 사준 거거든. 그래서 이제 인터파크의 돈으로 우리가 그 지분을 사들였는데 그 빚이 생긴 상태에서 코로나 3년을 우리가 못 버틴 거지. 그러니까 왜냐면 코로나 때 이제 완전 돈을 이제 수익이 많이 안 생기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 시기에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지. 그렇게 해서 그럼 결국에 하이라이트가 해체된 게 그런 이유가 제일 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아마 이것도 너무 예전 얘기라 정확하진 않지만 8년차, 9년차 때쯤에 이제 CJ랑 관계가 끝났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10년차 때 내가 대표직을 물러났어. 그래서 그때 대표직을 물러나고 그리고 2년 더 운영하다가 그때 이제 계속 마이너스였어. 왜냐면은 그때 이제
신인 아티스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신인 아티스트들은 우리가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잖아. 아직 키워줘야 되는 단계니까. 그러니까 얘네한테 투자하는 거지 이제 얘네한테 수익을 바랄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그동안 경험상도 아티스트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는 거는 거의 아무리 뭐 대외적으로 평이 좋더라도 진짜 빨라도 3, 4년 걸리더라고. 그러니까 한 5년은 지나야 얘네들이 이제 돈을 수익이 이제 회사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신인 아티스트에 우리는 돈은 계속 쏟아야 되지. 근데 코비드 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대로 찍었지. 그래서 그거 플러스 이제 회사가 12년이 되니까 이게 오래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반복적인 일이잖아. 이것도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하다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거를 그러니까 기계처럼 일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대표가 아니었는데 어쨌든 나는 이제 설립자니까 그래도 내 얘기에 귀를 좀 기울여 줬단 말이야. 이제 나 다음에 대표는 캐모스타 형이 이제 대표를 물려받았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얘기를 했었지. 아, 하이라이트는 지금 빚도 많고 거기다가 이제 직원들도 이제 빚이 많으니까 직원들 월급 연봉 협상 때도 매번 연봉 협상 때마다 뭔가 계속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근데 그렇다고 크리에이티브한 게 예전만큼 좀 안 나오는 것 같다. 회사 없애고 각자 도생하는 게 우리 각자 개개인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내가 제안을 했고 근데 이제 캐모스타 형이랑 이제 그때 짱가 형도 이사였으니까 이제 운영진이 공감해서 회사를 정리하고 정리하게 된 거지. 그러면 카모스타님이랑 짱가님은 진짜 초기만부터 끝까지 계속 같이 하셨던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짱가 형은 거의 하이라이트 2년 차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거의 데이 원이라고 봐야 되고 캐모스타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라이트 5년 차 때부터 같이 했으니까 한 7년 동안 같이 일을 했던 거지. 그때 뭔가 후반부에 막 애쉬비님 뭐 이런 분들 막 들어온 상태였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좀 죄송하긴 했겠네요. 가장 미안한 친구가 애쉬비야. 왜냐 애쉬비가 들어오고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내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회사가 없어진다고 그랬으니까 애쉬비한테 진짜 제일 미안하지. 몇 년 동안 있었던 거죠 하이라이트가? 12년 총 12년 있었어. 12년 동안 어쨌든 형이 만들어간 어떤 사회 같은 건데 그게 이제 없어질 때 어떤 뭔가 엄청 아쉽다거나 막 눈물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오히려 회사 문 닫을 때는 덤덤했고 왜냐면은 뭐 좋은 일도 너무 많았지만 이 12년이라는 게 진짜 내 그냥 개인적으로 인생 레슨을 빡세게 좀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왜냐면은 진짜 뭐 그냥 인간관계가 틀어진 케이스도 너무 많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거 외에도 뭐 그거보다 더 좋은 일도 많았지만 근데 이제 뭔가 그 차가운 세상을 진짜 경험해 본 거잖아. 리얼리티 약간 현실 현실을 이제 배운 거여서 오히려 좀 그 해방감 같은 게 컸던 것 같아. 이거 진짜 끝나는구나. 이제 이 짐으로부터 이제 뭔가 자유로워질 수 있구나. 플러스 덤덤했어. 그러니까 막 그 기쁘지도 않고 그냥 되게 덤덤했어. 그러니까 막 슬프고 추억에 잠기고 이런 건 없었는데 오히려 한 해 두 해 지나면서 좀 그때 생각이 나고 그게 더 오히려 감정적으로 좀 오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작년 그리고 지금 시기가 더 좀 그거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어떤 그런 동요 같은 게 생기더라고. 좀 뭔가 막 회상하는 그런 느낌은. 그러고 이제 얼마 안 있고 나서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로 들어가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진행된 거예요? 일단은 좀 정리하자면은 이거를 좀 혼돈하신 분들이 있는데 데이토나 레코즈랑 데이토나 엔터테인먼트는 아예 다른 사업체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염따랑 콰이엇이 두 개 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데이토나라는 이름을 이제 브랜드 이름을 정했던 건데 그 데이토나 레코즈 같은 경우는 내가 하이라이트 레코즈에 있을 때부터 우리 세 명이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이었거든. 네. 레코즈가 이제 그 레코드 샵. 그게 이제 레코드 샵이고 내가 그 당시에 이제 그 LP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모았지만 이제 그 시기에 좀 많이 모았었어. 네네. 이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은데 코로나 시즌 때 LP를 사람들이 많이 수집했단 말이야. 근데 나도 그 당시에 엄청 많이 수집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는 이제 DJ도 하고 있으니까 이제 나이도 먹어가니까 곧 40대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구멍가게 레코드샵 차리면서 음악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게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단순하게 들었었거든. 그래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덕화여시랑 통화하다가 뭐 형 나 염따랑 레코드샵 한번 해보려고 이러는 거야. 네. 그래서 야 그거 나도 껴줘 이렇게 된 거야. 아. 나 그런 생각 하고 있었다. 네. 근데 동갑이도 나랑 비슷한 생각을 그 시기에 하고 있었고, 근데 마침 염따가 이제 같이 해보자 해서 이제 둘이 하려고 하다가 내가 이제 낀 거거든. 그래서 또 다 이미 되게 오랫동안 친한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지. 네. 워낙 뭐 이제 막 진짜 옛날부터 알던 친한 친구들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1년 준비하고 샵을 오픈했었거든. 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그 하이라이트 레코드가 문을 닫아서 나는 이제 어떡하지? 새로운 레이블을 만들긴 너무 싫고 그렇다면 어디 회사에 들어가거나 그냥 1인 기획사처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이제 콰이엇이랑 염따한테 먼저 얘기했어. 나 어차피 데이토나 레코드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네. 데이토나 엔터에 계약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근데 애들이 이제 좋아 그래갖고 네. 그래서 엔터랑 계약하게 된 거야. 아. 되게 뭔가 스무스하게 이렇게 다 진행된 거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 네. 커리어 얘기 이제 많이 다 이제 저희가 준비한 것도 많이 여쭤봐가지고. 그러니까 형 음악적인 철학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원래는 이제 술 좀 이때부터 살짝 한 잔씩 하면서 이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형 평판하시면 이제 한 모금 할까? 네. 내 얼굴 빨개져서 아 그래요? 일부러 얘기 안 했는데. 아 네네네. 하시죠. 제가 따라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나 계속 술이 있길래 아 내가 얘기 안 해서 안 주는 건가 이 생각하고 있지. 그래요. 조금만 하자. 얼굴 빨개져. 아우 좋다. 맛있지 않아요 이거? 나또 위스키 좋아해갖고. 아 좋아하세요? 형 이거 아세요? 글렌 알라키? 나 이거 네. 마셔본 적 있어.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위스키가 이거거든요. 뭔가 맛있다. 되게 과실향도 있는데 너무 여자스럽지 않고 약간 남자도 맞아요. 좋아할 수 있는데 맞아요. 엄청 피트하진 않고 또. 네. 형 위스키 좋아하시는구나. 나 피트 위스키 좋아해서 라프로익 되게 좋아. 저도 라프로이그 진짜 좋아하는데. 나 아일레이 위스키를 엄청 좋아하거든. 뭐 아드백 아드백 뭐 저기 라가블린 막 이런 거 좋아해. 보통 뭐 드시면은 뭐 어디 막 바 같은 데 가서 드시는 거예요? 한창 마실 때는 작업실에다가 막 위스키 계속 사갖고 이제 친구들 불러서 많이 먹고, 그리고 나는 이제 레코드 바에서도 음악 많이 트니까 이제 음악 틀면서 먹거나 뭐 음악 틀기 전에 마시고 뭐 보통 그래. 그러게요. 아까 레코드 얘기하셔서 제가 바빠가지고 데이토나 레코드를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그게 아쉽네요 진짜. 꼭 가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거기도 꽤 뭔가 좀 어떤 성지가 돼가고 있던 느낌이긴 했었는데. 맞아. 딱 2년 했었는데 그래도 되게 좋긴 좋았었거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음반을 파는 개념도 있었지만 거기를 어떤 그런 한국 힙합의 이벤트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네네. 우리 세 명이 꿈꿨던 거는 이제 후배 아티스트들이 여기서 즐겁게 놀 수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상상하면서 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들 거기서 이벤트 했었거든. 네. 근데 그 이벤트 했던 아티스트들마다 다 너무 좋아해갖고 그게 그래도 가장 큰 좀 성취감? 그거 하면서 성취감 느꼈던 것 같아. 맞아. 오웬도 뭐 했었고 막 그 영상도 봤는데. 맞아. 그리고 저희 이제 바이스도 앨범 나왔을 때 이제 영따 형님께서 연락 주셔가지고 저희 CD도 팔았었는데. 맞아. 형의 좀 음악 스타일이나 철학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형이 아까 뭐 커먼이나 뭐 스테프 탈리퀄리 얘기하셨지만 좀 음악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아티스트들 좀 몇 명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나도 좀 시기마다 달랐는데 초창기에는 커먼이 가장 나한테 많은 영향을 줬었고 래퍼로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사실 계속 바뀌었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초창기 때는 뭐 다일레이리 피플스라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이제 1DJ 2MC 팀이 있었는데 그 팀한테도 영향 많이 받았고. 약간 에픽하이 같은 좀 더 힙합인. 그치. 좀 더 언더그라운드인 에픽하이 같은 느낌. 맞아. 그리고 특히 그 에비던스라는 래퍼한테 영향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초창기 앨범 내고 활동할 때는 이제 커먼의 어떤 그런 스피리추얼한 부분에서 많이
그리고 막 그 당시 내 플로우가 지금이랑 완전 달라 막 이렇게 하는데 네. 그게 사실 나는 커먼을 따라한 거였어. 그런 느낌도 있었어요. 제가 들었을 때도. 네, 되게 커먼처럼 네. 그러니까 모든 커먼의 모든 면을 되게 담고 싶어 했던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근데 되게 닮은 것 같아요. 그 어떤 전체적인 인품이나 어떤 그 바이브가 되게 왜 좋아하는지 알 것 같은. 네. 그 내가 네. 롤 모델로 삼았었으니까. 네, 멋있죠, 커먼 엄청. 네. 그리고 2010년대부터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적인 힙합의 판도가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분배 스타일을 기반으로 많은 음악들이 나왔는데 딱 2010년대부터 오히려 좀 남부 더리 사우스의 네. 음악의 영향을 받은 트랩 음악들이 나왔잖아. 네네. 그리고 렉스 루거가 그런 그 비트 작법을 좀 완전 파이오니어로서 시작한 사람이고 막 하이에 쪼개고 스네어 이제 롤로 나오고 이런 거를 이제 렉스 루거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2010년대 때 막 에이세 락이나 막 뭐 빅션 뭐 왈레 막 뭐 제이콜 켄드릭 다 그 당시에 나왔었고 네. 근데 그 시기에 완전 음악의 판도가 바뀌면서 나도 그런 아티스트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었지. 그리고 그 시기에 함께 이제 음악 했던 하이라이트 친구들이 또 교포 친구들이 많았다 보니까 또 그런 거를 더 빨리 흡수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그때그때 달라서 한 명 딱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 나도 어쩔 수 없이 카니에 웨스트가 가장 큰 어떤 그건 것 같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카니에는 또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저도 솔직히 카니에한테 영향 엄청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음악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카니에의 영향을 받은 거.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카니에, 퍼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내가 영향받았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들 진짜 이즈스죠. 약간 힙합 어. 아티스트는 이렇게 해야 된다. 맞아, 이렇게 맞아, 하는 맞아. 게 힙합 아티스트다. 약간 이런 길을 그냥 보여주는 사람 같은 느낌. 맞아. 그러면은 살짝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형 생각에 개인적으로 이제 현 시점 국힙 탑5. 일단 저스티스. 네. 근데 평소에 내가 이런 생각 아예 안 해봐서. 네네. 저도 사실 요즘은 어릴 때나 해봤지. 맞아. 어느 순간 그리고 이제는 너무 그 탑5를 정하기에 힙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도 너무 다양한 사람이 있어갖고. 맞아요. 그냥 형의 이렇게 최애 뭔가. 네. 그냥 뭐 모든 걸 떠나서 나한테 지금 이 힙합 카테고리, 한국 힙합 카테고리 안에서 영감을 주는 사람들만 얘기할게. 네. 그러니까 이 최근에 뭐 저스티스, CK, 누가 있을까? 딱 안 떠오르네. 염따. 염따 아마 곧 새 앨범 나올 거거든. 진짜요? 나는 새 앨범을 이제 들어봤는데 나는 염따 진짜 굉장한 리릭시스트라고 생각해서 얘 가사가 사람들한테 염따 이미지는 되게 가볍지만 나는 염따만큼 가사를 진짜 이렇게 마음을 후벼 파는 가사 쓰는 사람이 진짜 몇 없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나 작년에 제네더질라 앨범 너무 좋게 들었으니까 제네더질라도 들을게. 그러니까 좀 최근 몇 년 동안 자기 얘기를 이렇게 솔직하게 담백하게 쓰는 래퍼가 진짜 많이 보기 힘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제네드질라 그 앨범이 나한테는 꽤 귀감이 됐었어. 비프리 넣을게. 진짜요? 왜냐면은 나랑 여전히 사이가 안 좋거든. 근데 그 작년에 나온 그 허키랑 냈던 앨범을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 전작들은 나는 걔 목소리를 들으면은 좀 PTSD 같이 와서 음악을 안 들었단 말이야. 체크업을 잘 안 했는데 내가 작년에 갑자기 그 앨범이 듣고 싶더라고. 그래서 듣는데 너무 오랜만에 그런 감정을 느꼈어. 맞아. 내가 힙합을 이래서 좋아했지라는 감정을 느꼈어. 그래서 기분이 진짜 묘했거든. 그래서 넣고 싶네. 그러니까 진짜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 그러니까 좀 신기했어. 그러니까 뭐 레이지나 아니면 막 투홀리스나 이렇게 좀 막 되게 진보적으로 간 형태의 힙합이 제일 이렇게 만연한데 이제 분배부로 약간 분배 베이스인데 또 엄청 좀 새로운 어떤 막 러한 그 가사들이나 그냥 막 뱉은 것 같은 가사들이랑 어떤 재즈한 샘플이 잘 섞여가지고 되게 뉴하게 느껴지는 분배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되게 그렇게 그런 좀 리오하기도 했고 그리고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웠어.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힙합이 막 50년이 넘고 이게 이제 되게 엔터테인 비즈니스잖아.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창작자는 만들 때 순수한 접근으로 크리에이티브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게 뭔가 너무 이제 엔터테인 비즈니스가 된 음악이어서 어떤 음악 들으면은
듣기는 좋지만 네. 아 이게 너무 짜여져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이게 리얼 약간 좀 영혼이 좀 덜 느껴지는. 네. 근데 그 앨범에서는 그냥 너무 그냥 길거리에서 누가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 감정을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사실 그래서 막 언더그라운드 힙합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를 꿈꿨던 그런 거를 이렇게 좀 회귀시켜 주더라고. 네. 먹게 되니까 좀 먹게 되네. 네. 맛있죠 또. 그리고 뭔가 제가 감히 끼어들 얘기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둘 다 너무 리스펙하는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 뭔가 괜찮아지는 날들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는 팬으로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러게. 모르겠다. 네. 두고 봅시다. 인생은 또 기니까. 네. 좀 요즘 힙합을 얘기하고 싶은데 그 루키 중에는 형이 뭐 재밌다 아니면 이 친구 뭔가 잘 될 것 같다는 친구 있을까요? 이게 네. 이제 내가 나이를 먹어서 네. 루키를 어느 시점부터 루키라고 그 해야 될지부터가 좀 고민이 되더라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샤이보이 토비 같은 사람이 이제 루키가 아닌 게 맞잖아. 나 이제 루키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 사람이 음악을 내고 하입을 받은 지 그래도 한 3년 되지 않았나? 뭐 그쵸.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아티스트가 이제 더 이상 루키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으로 따졌을 때 뭐 나 혼자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졌는데 네. 그래서 좀 내가 이제 질문지를 먼저 봤었으니까 네네. 고민하면서 그러다가 그냥 내가 최근에 들었던 아직 알려지지 않고 뭐 한 작년쯤에 앨범 냈고 앨범 진짜 발표곡 없는 사람 기준으로 생각해봤을 때 모를 수도 있어. 윌라라는 래퍼가 있거든. 윌라? 네. 윌라라는 래퍼랑 알트라는 래퍼가 있는데 알트 같은 경우는 나랑도 이제 작업을 했었고 작년에 이제 그 친구 앨범에 대해 피처링 하긴 했었는데 네. 그 두 명이 이제 그 경상도 출신 래퍼들이야. 네. 근데 이제 윌라는 서울 와서 작년에 서울 와서 음악하는 걸로 알고 네. 있고 알트는 아직 부산에 있는데 그 두 명이서 같이 한 나와발이라는 곡이 있어.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윌라가 냈던 첫 번째 정규 앨범에 수록된 곡인데 내가 그거를 최근에 우연히 듣고 너무 꽂혀갖고 나는 그 두 명을 얘기하고 싶네. 근데 되게 둘 다 완전 안 유명해. 그래요? 둘 다 남자예요? 둘 다 남자. 어떤 장르, 어떤 스타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와바리는 딱 그런 그 약간 다베이비 같은 음악이야. 그러니까 프로덕션 사운드가. 근데 랩은 이제 다베이비 같이 안 하는데 비트가 좀 그런 스타일. 그러니까 딱 들었을 때 그냥 저절로 춤 나오는 완전 신나는. 그리고 그 훅이 되게 캐치해. 훅이 캐치하고 가사 내용은 뭐 별거 없는데 그냥 들었을 때 너무 신나더라고. 어쨌든 형이 그 한국 힙합에서 이제 몸소 이제 루키에서 베테랑까지도 오셨고 하이라이트 레코드도 엄청 대성도 시키시고 하셨는데 한국 힙합에서 되게 오래 이제 그 좀 정상에서 활동을 하신 분으로서 봤을 때 한국 힙합의 강점이 어떤 것 같아요? 강점이라고 하긴 뭐한 것 같고 그냥 한국인이 만드는 힙합 음악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그거를 각자 아티스트들이 자기의 방식대로 지켜줘야만 우리가 더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거 중에 하나가 K-플립 그 릴머시핏이랑 CK랑 만든 거 그래서 아까 탑5에 CK를 꼽은 것도 CK가 그런 노력을 나는 많이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일단 그 앨범 자체가 한국 기존 힙합 혹은 한국 음악을 샘플링해서 이제 요즘식대로 해석을 한 거잖아. 그래서 그게 이제 릴모시핏이 생각한 한국적인 힙합의 방향성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 각자가 생각하는 포인트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나는 그런 식으로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한국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초중고 나와서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먹고 자라는 사람으로서 그럼 내가 갑자기 뭐 갱스터의 삶을 얘기할 수 없잖아. 뭐 후대의 삶을 얘기할 수 없잖아. 그런데 내가 들은 음악을 내 식대로 내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해야겠다에 집중해서 그래서 최대한 한글 가사를 많이 쓰려고 하고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담으려고 하는 게 이제 나만의 한국적인 접근이거든. 한국적인
힙합 한국 힙합. 네네네. 뭐 그냥 그러니까 강점이라는 거는 그냥 아티스트 각자가 느끼는 한국인으로서 힙합을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강점이 되겠지. 그래서 형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난 게 좀 한국 요즘은 그런 좀 뭐 논란 같은 게 없어진 것 같긴 한데 이제 예전에 뭐 그 코리안 랩 석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컴백홈 나오고 막 이런 거 같은 것처럼 뭔가 되게 코리아나이즈한 힙합을 해야 한다라는 파가 있었고 이제 미국 문화기 때문에 최대한 그대로 들여오되 언어를 한국어로 해야 된다 약간 이런 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도 약간 몇 년 단위로 생각이 이랬다 저랬다가 좀 있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늘 똑같진 않았던 것 같은데 나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 힙합 음악이라는 게 미국에서 탄생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근본, 기본 이런 거에 충실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네네. 그게 뭐 랩적인 부분도 있지만 뭐 에디티주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프로덕션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네. 나는 어느 정도 그거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랩에 라임이 없으면 랩이 아닌 거잖아. 네. 그건 네. 그냥 박자를 맞춰서 떠드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랩에 라임을 넣어서 쓴 게 당연히 힙합이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선 조금 랩에만 라임이 있는 것 같이 돼 있지만 사실 그거는 모든 노래에 라임이 있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네. 시 포엠에도 라임이 있고 그쵸. 그래서 그게 노래가 된 거고 근데 이제 현대 시대에 랩이라는 게 생긴 거고 근데 어쨌든 랩에 라임을 꼭 넣어야 한다. 그리고 뭐 프로덕션은 뭐 이런 것들이 힙합의 뭐 기본 어떤 작법의 이런 기초가 된다. 이런 거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한국적인 힙합을 한다고 막 국악 사운드를 넣고 가야금을 넣고 이런 게 한국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음악을 만드는 에디튜드 그리고 그들이 이 힙합 뭐 당연히 이거 힙합도 얘기하자면 너무 길지만 네. 그런 그들의 어떤 정신은 우리가 취하되 근데 우리가 어쨌든 여기에서 래퍼라면은 가사에서 얘기해야 될 거나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우리식으로 해석하려면은 우리만의 것을 거기에 잘 버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근데 그런 좀 음악적인 거 외에도 이제 어떤 라이프스타일이잖아요 힙합은. 그래서 이제 사실상 그 미국의 힙합은 사실상 지금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 되게 문제적일 수 있는 요소들의 라이프스타일이 되게 어떤 스타 퀄리티로 보여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뭔가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왜 뭐 돈 여자 약 얘기 이렇게 하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건실하게 할 수도 없냐 아니면 뭐 사랑 얘기를 더 prefer 한다든지 그러면서 이제 약간 원래 이제 좀 힙합을 진성으로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저거 약간 양아치 같은데 멋있는데 bad한데 했던 부분들은 좀 이렇게 아래치기 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얘기하자면 조금 복잡하지만 근데 그냥 모든 걸 떠나서 나도 어렸을 때 내가 이제 좋아하던 미국 래퍼들 생각하면 그들처럼 행동하게 되거든. 왜냐면 내가 선망의 대상 뭐 예를 들면 동네에 멋있는 형 있으면 막 그 형처럼 옷 입고 괜히 그 형처럼 말투하고 막 이런 것처럼 근데 선망의 대상이니까 예를 들면 제이지 보고 졸라 멋있네 이러면서 막 괜히 막 이러고 막 길거리에서 막 이지랄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 이럴 필요 없는데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은 뭐 어렸을 때 막 20대 때 막 익시빗이나 이런 래퍼들 좋아했으니까 클럽 가면 씨워크 추고 근데 진짜 LA 가서 씨워크 추면 좆될 수도 있잖아. 그쵸. 근데 그냥 그러니까 닮고 싶은 거잖아. 멋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해하거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막 드릴이 유행할 때 사실 드릴 음악에 그 가사들이 되게 폭력적이잖아. 막 진짜 빡센 건 진짜 폭력적이고. 갱 바이런스가 약간 뭔가 주제잖아요. 맞아. 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받아서 그런 가사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쓰는 것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닮고 싶은 욕망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빠 옷 입고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 결국 자기 걸로 흡수해서 자기 거를 만드는 사람이 결국에는 길게 살아남는 아티스트라고 생각해서 나는 꼭 뭐가 옳다 그르다는 판단하고 싶지 않고 나도 어렸을 때 막 흑인들 따라하고 막 그랬는데 내가 뭐 누구를 비판해. 그래서 나는 사실 그냥 결국에 그거를 자기 걸로 얼마나 만들어내느냐. 그리고 모두가 그 카피캣에서 오리지널을 만드내잖아. 모두가 뭔가를 따라하잖아. 모방에서 시작돼서 이제 창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그냥 결국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 뭐 최근에는 그렇게 디깅을 안 하셨다고 하지만 어쨌든 힙합 씬을 봤을 때 신인들이나 어떤 뭐 힙합 장르 같은 게 계속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변화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는 네. 그냥 나는 그런 변화를 네. 그래도 그러니까 나도 결국에는 좀 보수적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 내 스스로. 네네. 그러니까 처음엔 좀 그 거부감이 들 때가 있다. 뭐 예를 들면은 20 세비지가 처음 이렇게 네. 하입됐을 때 좀 짜증 났었어. 그러니까 아, 아니 저 랩을 너무 못하는데 진짜 너무 네. 이 갱스터 이미지로 네.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네. 약간 이런 좀 그런 이제 안 좋은 선입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은 20 세비지를 너무 좋아해서 진짜 메트로 부민이랑 둘이 나온 거 진짜 막 앨범 나오면 막 맨날 듣고 막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심지어 요즘은 랩 개 잘하잖아요. 심지어 이제 랩이 늘었잖아 심지어. 네. 막 그 드레이크랑 같이 낸 것도 헐로스 진짜 나는 그 앨범 너무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처음에 나올 때 어떤 형태들은 조금 예를 들면 막 텐타시온 그거 룩앤미 나왔을 때 소리 너무 찌그러지니까 와 이제 뭐 사운드도 이제 막 그냥 지멋대로 가는구나 막 이런 생각 드는. 근데 사실 요번에 플레이보이 카리 그 저 뮤직 팝아웃 첫 곡 틀자마자 진짜 미쳤잖아. 아예 그냥 그러니까요. 개 지직거리잖아. 디스토션 막 미쳤잖아. 근데 이제는 그거에 내가 더 이상 거부감도 안 느끼고 놀라지도 않는다. 오히려 뭔가 신박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서 뭐 나도 어느 정도 초반에는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때가 있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금방 적응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런 변화라는 게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쵸.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냥 그 저기 옛날 막 그 저기 뭐야 저 막 래퍼 스틸라이 같은 음악으로 지금도 그게 나왔다면은 힙합이 돈도 안 되고 아무도 그쵸, 관심 그쵸. 안 가졌겠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더 재밌고 그래서 나도 힙합 음악을 계속 만들고 힙합 아티스트로 산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당연히 젊은 제네레이션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 센트럴 C가 저거 이브의 Let Me Blow Your Mind 샘플링 해갖고 도자 만든 것처럼. 근데 나 그거 처음 들었을 때 진짜 너무 개반가웠단 말이야. 와 이렇게 해석해버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지금 시기에 또 새로운 게 계속 나오니까 나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뭐 내가 어떻게 바라본다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것 같아. 그리고 뭔가 이게 결국에는 뭐지? 약간 그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고 이제 원래 좋아하던 것만 계속 빨다 보면은 어느 순간 그게 메인스트림이 됐을 때 너무 뒤쳐져 있게 되는 그런 아티스트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오픈 마인드로 이제 듣고 뭐 자기 거 유지하되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하는 게 좀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또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촌스럽다는 게 그러니까 시기마다 다른 것 같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스냅백 쓰는 게 촌스러운 시기가 있지만 오히려 지금 스냅백 쓰면은 오히려 약간 레트로 느낌이 돌아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뭔가 계속 새로운 거를 수용하는 편을 지금 더 그게 낫다고 얘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나는 그래도 미국에서는 그냥 뭐 예를 들면 스카스토치 스타일의 음악을 만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야. 평생 그런 것만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그리고 막 유튜브 많이 디깅하다 보면 그냥 평생 똑같은 음악 만들고 그냥 계속 하다가 그게 시기가 잘 맞아서 그냥 이 사람은 뭐 한 10년 하던 건데 한 12년 차 때 이게 터져갖고 막 돈 벌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한국이 너무 유행만 쫓지 않나. 그러니까 나는 뮤지션들이 또 각자는 자기가 좀 추구하는 거를 어느 정도 장인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 계속하면 본인도 지겨울 수 있지만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막 미국 아티스트들 누구 디깅하다 보면 이 사람 지금 음악 하나에서 찾아보면은 막 여전히 그 스타일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뭐 커런시나 커런시는 예전에 떴다가 잠깐 잠잠했다가 근데 계속 그거 1년에 한두 개씩 앨범 계속 내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그게 컬트 팔로잉 생겨가지고 이제는 앨범 내면은 그냥 팬들은 다 들으니까 이제 약간 그냥 계속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생겨가지고 맞아. 그러니까 커런시가 참 그러니까 진짜 2010 내가 최근에 안 그래도 커런시 커리어를 좀 훑어봤는데 2018년도부터 매년 적어도 2장씩 냈더라고. 그러니까 많이 할 땐 한 4장씩 내고 그리고 나는 이거에 가장 좋은 예가 알케미스트라고 생각하고. 알케미스트
친한 아티스트들이 다 약간 그런 쪽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뭐 레리 준도 좀 많이 레비준도 떴고 그렇고 뭐 저기 뭐 제이 월티 이런 사람들도 네, 그렇고 맞아요. 그리고 요즘은 알케미스트랑 작업하는 래퍼들 엄청 많잖아. 네. 알케미스트도 사실상 계속 하다가 이제 좀 어린 애들도 좋아하게 되면서 이제 맞아. 다시 이렇게 아다리가 된 잘 거죠. 맞은 네. 거니까. 그리고 뭐 얼수의 셜츠 같은 래퍼도 그냥 계속 그런 음악을 드럼리스 음악을 하고 좀 애스트랙하게 했는데 네. 지금 보면은 얼수의 셜츠가 약간 그 씬에선 그냥 가시더라고 보면은. 그렇게 됐더라고 어느 순간. 네. 완전 그냥 개형님 돼서 약간 네. 내가 보니까 얼수의 셜츠랑 마이크랑 둘이 약간 쌍두마차인 것 같더라고 그 씬에서는 또. 그러면 마이크도 항상 그런 류의 음악을 계속 해왔었는데 저는 존재감이 그렇게 많은 래퍼인지는 몰랐는데 내가 최근에 그렇구나. 이제 네. 막 유튜브 같은 데서 봤을 때는 약간 둘이 약간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는 것 같더라고. 잠깐 한 잔만 더. 응. 감사합니다. 너무 딥하게 힙합 얘기하나? 이렇게 재밌긴 한데.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좀 이제 다시 형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보고 진짠가 약간 살짝 실례일 수도 있을 것 같은. 뭔데? 아니 그러니까 팬들이랑 업계에서 형을 농담삼아 힙합 꼰대라고 부른다라고 해서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형이 그냥 스스로 이제 역힙콘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별명이 생기셨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형이 뭐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웃기다고 생각하시는지. 근데 네. 실제로 내가 나 스스로를 역희권이라고 해서 그게 생긴 거라고 나는 생각하거든.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뭐 애초에 막 꼰대 새끼 이런 거가 그렇게 많지 그렇죠. 않았어. 저도 그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없었고 오히려 내가 나 스스로를 이제 힙권으로 정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더 편하게 그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리고 그게 더 많이들 그렇게 쓰였던 게 그 역희권 이제 DJ 우리가 팀이 있는데 그 유튜브에 코로나 때 영상을 올렸었어. 왜냐면 우리가 그때 파티를 못 여니까. 근데 그 영상이 조회수가 터져갖고 그게 이제 많이들 알려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막 기업들에서 이제 스폰해줘갖고 우리가 돈 받고 찍고 막 이러면서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서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 그럼 어쨌든 그것도 뭐 일종의 브랜딩인 거네요. 그렇지. 사실 브랜딩이지. 그러면은 그 역행권은 요즘도 계속 하세요? 작년에 12월에 한 게 마지막 파티였고 이제 올해도 파티를 이제 기획하고 있어. 꽤 자주 하시다가 당분간 좀 쉬다가 다시 좀 재개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매년 계속 했었고 근데 원래 저도 꽤 여러 번 갔었어요. 그러니까 너도 몇 번 왔었잖아. 내가 너 왔던 거 기억 나는 게 그때 압구정 로우키에서 할 때도 제가 사실 형 그 파티 하시는 거 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파티 해야겠다 해서 이제 제일 뭐 앨범 릴리즈 파티를 거기서 했거든요. 맞다. 맞아. 그때 형 같이 하지 아니야. 나는 같이 안 했었어. 그때 아마 너가 그거 한다면서 나를 섭외했었는데 섭외하려고 했었는데 형이 내가 뭐가 안 맞았었어.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어쨌든 힙고는 나 스스로 나를 그렇게 정의했었지. 거기서는 좀 그러면 좀 예전 힙합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파티인 거죠? 사실은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니었거든. 그 이제 그 오래된 DJ들이 옛날 음악도 잘 알고 있고 요즘 음악도 잘 알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잘 섞어서 틀어서 오히려 이제 재밌게 튼다.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더 많아서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나보다 형 세대인 형들 뭐 예를 들면 소울스케이크 같은 세대인 형들이 이제 옛날 음악부터 요즘 음악까지 다 이해도가 높으니까 막 틀면은 막 우리끼리 농담으로 야 역시 힙합은 꼰대가 틀어야 돼 막 이게 이제 우리 조크였어. 우리 그냥 내 또래들끼리. 근데 그러다가 그걸로 우리가 팀을 만든 거야.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니네는 요즘 유행하는 것만 틀지 우리 옛날 것도 틀면서 요즘 것도 틀어 약간 이런 거였어. 그러니까 오히려 더 플렉싱하는 거였지. 그렇게 만든 워딩이었어 원래는. 근데 이제 그 유튜브에 터진 그 영상이 우리가 옛날에 즐겨 듣던 막 우리 10대 때 즐겨 듣던 음악 위주로 이제 믹스를 한 세트여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옛날 그런 약간 밤과 음악 사이처럼 옛날 거만 뜨는 이미지가 돼버린 거야. 근데 그건 아니다. 사실 그건 아니야. 형한테 좀 뭔가 팁적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아티스트 대 아티스트로서 형은 이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떤 뭐 잠시 정글 들어가셨던 때 외에는 거의 독자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잖아요. 레이블도 직접 만드시고 음. 그렇게 인디펜던트하게 오래 살아남는 비결 같은 게 있을까요? 뭐 제일 큰 거는 그냥 꾸준함이었던 것 같아. 네. 꾸준함이었고 그리고 나는 이 얘기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난 여전히 내가 언더그라운드 래퍼라고 생각하거든. 네네.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메이저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나 스스로는.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왔었어. 난 그냥 언더그라운드 래퍼지. 그냥 사람들이 좀 내 얼굴이 많이 팔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하지만 난 여전히 언더그라운드 래퍼야라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꾸준함이고 그리고 나는 늘 내가 빛났던 순간들이 같이 협업할 때였었어. 그러니까 뭐 쇼미더머니로만 치더라도 뭐 굿데이나 거북선도 그렇게 히트 칠 수 있었던 거는 거기에서 그 팀이 다 같이 팀업했기 때문이고 예를 들면 포드 유스도 저스티스랑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포드 유스 앨범도 이제 계속 회자되는 앨범이니까. 네네. 그리고 뭐 저거 다모임 같은 경우도 맞네요. 다모임도 그 또래 친구들이랑 같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늘 협업했을 때 빛나는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같이 뭔가 할 때 그런 윤활유 역할을 하는 그게 내가 의도를 했건 안 했건 그게 어떤 내 장점인 것 같아. 네네. 그러기 때문에 내 긴 커리어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던 것 같거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하이라이트 레코드 때도 내가 설립자지만 같이 일하는 사람들 덕분에 같이 이렇게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내가 막 그런 막 랩 슈퍼스타로서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 내 커리어를 돌아봤을 때. 그래서 나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그냥 그 꾸준함을 인정해주고 그걸 알아준 사람들이 나한테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내가 잘 협업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작년이 데뷔한 지 20년이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올해로 이제 21년 차니까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어쨌든 음악으로 밥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좀 꾸준한 헛슬과 이제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교류로 인한 협업으로 인한 어떤 시너지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네. 뭐 제일 큰 거는 그냥 음악이 너무 재밌어. 여전히 계속 재밌어. 그냥 개 재밌어. 음악이 너무 개 재밌어서 그게 큰 거 같아. 그러니까 너도 그런 걸 느낄 거야. 어떤 아티스트 음악을 들으면은 이 사람 지금 음악에 별로 흥미가 없네라고 나는 느껴지거든. 네네네네. 어떤 아티스트 음악 들으면 얘 지금 음악 하기 싫은데 네. 뭔가 계약 때문에 내야 돼서 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지금 음악을 해야만 하는 입장이어서 하거나 뭐 그런 게 느껴지거든. 근데 나는 그냥 음악이 너무 재밌어서 그게 큰 것 같아. 그러니까 막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이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퀄리티가 어찌됐던 그냥 내가 너무 재밌으니까 막 신나서 그냥 해왔던 것 같아. 그럼 어릴 때 시작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 어떤 그런 그 힙합이나 음악에서 느끼는 희열은 계속 그냥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DJ를 시작한 것도 그런 거야. 그러니까 내 팔로알토로서 낼 수 없는 음악들이 있잖아. 요거는 내가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 그런 음악들은 내가 DJ로서 해소할 수가 있거든. 그것도 그러니까, 진짜 되게 영감도 많이 되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맞아. 그리고 DJ로서 내가 좋아하는 곡들을 모아서 틀었을 때 막 분위기가 개신나면은 내가 공연에서 반응 좋은 거랑 또 다른 그 희열이 있어. 이거 좋지, 너네도 좋지 이런 거겠네요. 야, 요건 어때 했을 때 막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히트곡은 틀면 무조건 터지는 히트가 있잖아. 근데 어떤 곡은 안 유명한데 내가 믹스를 잘해서 딱 터트렸을 때 어떤 센스가 인정받는 느낌인 거잖아. 감각적으로 인정받는 거잖아. 그렇지. 내 어떤 센스곡은 내 취향을 같이 공감하는 거기서 오는 기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컴퓨터 앞에 두고 야 이거 내가 최근에 알게 된 음악인데 이거 들어봐 좆대지 했을 때 얘네들이 별론데 이러면 존나 김새잖아. 근데 야 이거 좆된다 이랬을 때 괜히 기분 좋잖아. 좀 그런 기분. 재밌네요. 그러면 아까 좀 얘기를 이어서 형이 잠깐 브랜딩 얘기도 하셨었는데 이제 뭐 아티스트로서는 이제 음악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방금도 얘기했지만 카티 게임 얘기하듯이 뭔가 비즈니스 마인드랑 어떤 게임을 어떻게 할 거고 브랜딩을 어떻게 할 건지도 중요하잖아요. 형이 생각했을 때 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뭐 브랜딩 전략이나 형한테 도움이 됐었던 뭐 그런 것들은 있을까요? 나는 사실
나 팔로알토라는 아티스트를 내가 스스로 셀프 브랜딩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런 능력치가 뛰어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늘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좀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을 만들 때 내 소울을 담고 내 진심을 담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거를 사람들한테 들려줬을 때, 그러니까 음악을 발매할 때 뭐 타이밍 혹은 뭐 이런 호흡 템포 같은 게 있잖아. 네네.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아티스트들은 되게 잘 똑똑하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 설득시키거나 혹은 이 타이밍을 자기한테 딱 집중시킬 수 있는 것들을 잘 한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들이 있거든. 네. 근데 그런 아티스트들 보면은 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좀 그런 부분의 능력치는 내가 뛰어나지 못하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특히 작년에 러버스 던트 헤이터스라는 앨범을 낸 이후에도 어떤 식으로 좀 활동을 해나가야 될까, 그게 꼭 음악을 발표하는 거 외에도 좀 그런 고민들도 많이 해봤거든. 이제 20년이 넘으니까 막 이제 되돌아보면은 앨범을 요 작품은 안 내도 됐었을 텐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꾸준히 하고 많이 만들어서 내는 거에 그러니까 뭔가 작전이 없이 너무 한 거 아닌가, 이런 나의 개인적인 아쉬움들도 있어서. 오히려 너무 꾸준했다. 약간 쉬었어도 됐다.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좀 나의 그 템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똑똑하게 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최근에 사실 좀 했었어. 네. 그래도 뭔가 하이라이트 레코드 하실 때 뭔가 비주얼 디렉터도 있고 했던 거 보면은 그래도 그 브랜딩이 중요하다는 마인드셋은 예전부터 있으셨던 건데. 그렇지. 그렇죠. 왜냐면은 음악을 늘 하면서 과거나 지금이나 꼭 랩을 졸라 잘하거나 음악을 꼭 졸라 잘한다고 그 사람이 꼭 히트를 치고 돈을 많이 벌지 않더라고. 어떤 뮤지션은 진짜 뮤지션들이 인정하는 뮤지션의 뮤지션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음악을 많이 소비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막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천재성을 타고났다 이런 사람인데도 중간에 결국에는 음악을 관두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나는 점점 음악적인 어떤 실력이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거든. 근데 그래서 나는 되돌아보면 옛날 음악 듣다 보면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내 음악을 좋아해 줬네? 막 이런 것도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이 음악을 만들고 그걸 어떻게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필하느냐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은 늘 생각하고 있었지. 그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 레코드 만들 때도 이제 음악 외적인 부분, 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비주얼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음악인이 혼자 그거 다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팀업이 잘 돼야지 하나의 어떤 멋진 프로덕트가 나오는 거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음악을 낸다는 건 사실 누군가한테 인정받고 싶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음악 만들고 나 혼자 듣고 난 존나 짱이야 이러고 멈춰도 되는데, 발표하고 내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서고 이런 이유는 어쨌든 내 음악을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이걸로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결국에는 보여지는 거를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 근데 뭔가 형 얘기 듣다가 좀 약간 생각난 건데, 형은 또 뭔가 엄청 꾸준하게 계속 그 커리어 내내 활발하게 앨범 활동을 하셨잖아요. 근데 어떤 아티스트들은 막 진짜 간간히 딱딱 내는 사람들도 있고, 막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막 엄청 드문드문 내는 경우도 아닌데 엄청 많이 내는 경우도 아니고 이제 중간중간 이렇게 딱 내는 편인데, 저도 중간중간에 이제 오픈 프로젝트들이 꽤 있고, 뭔가 저도 뭔가 그 공백기 동안 작업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뭔가 만들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잘 모르겠어 하다가 시간이 흐지부지 돼가지고 뭔가 이제 넘어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바이스도 보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오히려 반대로 약간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때 그거 낼걸 그래요. 그거 괜찮았는데, 그리고 뭔가 막 이렇게 어쨌든 뭐 예를 들어서 막 레리 준이나 막 커런시는 이미 약간 완성형이어서 레리 준을 얘기하자면은 예전에도 엄청 꾸준히 냈었는데 구린 앨범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잘해져서 이제 잘해진 건데, 나도 그냥 그런 것들을 내보내고 뭐 이제 그냥 좀 피드백도 얻으면서 성장해 갔으면 오히려 더 편하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더 보이면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괜히 그랬다 막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나는 뭐 이때 냈던 것들이 안 냈던 것보단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이 성향적인 것도 되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맞아. 아티스트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자의 성향과 뭐 어떤 바이오리듬 이런 게 다 복합적인 걸 거고 네. 나도 이 얘기에 너무 공감하긴 하거든. 근데 내가 방금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반대로 내가 이렇게 꾸준하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내 이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요즘은 너무 취향의 파편화, 컨텐츠의 파편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쏟아지잖아. 그냥 인스타그램 키는 순간 다 컨텐츠잖아, 진짜. 그렇죠. 뭐 틱톡부터 쇼츠, 릴스 이런 거 다 컨텐츠고. 일반인들도 다 콘텐츠 만들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네. 다 만들잖아 이제 막. 그래서 인플루언서들이 진짜 많고.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많은 게 쏟아지는 세상에 진짜 뭐 몇 년에 한 번 내에서 주목받는다는 거는 진짜 축복인 거기 때문에. 그쵸. 네. 진짜 뭐 최근 레리준도 진짜 그 투체인즈랑 알케미스트랑 낸 앨범 나오기 전에도 새해부터 계속 그냥 뮤직비디오 공개하고 이랬단 말이야. 네, 솔로 네, 프로젝트들. 그리고 뮤지션들 진짜 많이 내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 놓칠 수 없다고 생각은 해. 네네네. 그러니까 그 허슬에서 오는 어떤 그 로열한 팬 베이스랑 또 꾸준하게 실력이 늘 수밖에 없는 그런 예, 그런 것들이 합쳐지면은 좀 또 막강한 아티스트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예. 그래서 이게 진짜 뭐 사람마다 다른 거라 뭐가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막간에 갑자기 물어보고 싶은 게 형 MBTI 뭐예요? 내가 네, 그 MBTI 한창 유행할 때부터 요즘 잘 안 하긴 하는데 그리고 저는 MBTI 재밌다고 생각하긴 해가지고 나도 재밌어요. 그래서 나 예전부터 계속 하면은 ENTJ였다. ENTJ? 근데 내가 올해 초인가 작년 말에 오랜만에 했는데 INTJ로 바뀌었더라고. 아 E에서 I로 바뀌셨구나. 그래서 바뀐 거가 좀 신기했어. 왜냐면 몇 년 동안 계속 ENTJ였는데 최근에 바뀌더라고. 근데 ENTJ가 되게 진짜 열심히 살고 갓생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개허스라는 사람들 가고 제 주변에 오웬 보면 또 오웬도 앨범 개 많이 내잖아요. 오웬도 ENTJ야? 네, 오웬도 ENTJ고 저는 주변에 ENTJ들 좀 있는 편이에요. 아 그래?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다 진짜 개 열심히 살고 뭔가 막 나는 자기 커리어에 집중하고. 오웬이 F일 줄 알았어. 아 진짜요? 뭔가 난 되게 그 감성적인 부분도 꽤 있다고 느꼈어갖고 ENTJ. 내가 왜냐 오웬 보면서 그 오웬의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할 때 되게 공통점을 느낄 때가 있거든. 사람들이 정말 불편한 그 부분에 공통점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거 같은 ENTJ였구나. 아니 형이랑 그 오웬이랑 같이 나온 것도 있잖아요. 그 뭐지 넘어와였나? 거기서도 너무 웃겼는데. 맞아. 두 분이 MBTI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였네. 둘이 거기 보면 막 돌아가면서 터지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은근히 또 신기한 게 약간 힙합 씬의 어떤 리더분들이 ENTJ 뭐 좀 당연히 이해가게 뭐 스윙스 형도 ENTJ라고 들었고. 아 그래? 그리고 또 의외로 반대로 또 INFP도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 딥플로우님, 뭐 덕화님, 뭐 루피 형, 뭐 그래서 되게 또 좀 반대되는 성향의 어떤 리더십이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맞아. 난 루피 볼 때마다 그 INFP라고 생각했었어. 쇼미 할 때도 그때는 MBTI가 없었지만 그 돌이켜 보니까 되게 인프피적인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 했었어.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인프피적인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많은 아티스트들을 이끌고 뭐 딥플로우님도 그렇고 덕화 형님도 그렇고 뭐 그 좀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저는 E인데도 저는 ENFP거든요. E인데도 뭔가 막 래퍼 여러 명 이렇게 막 저도 베가본즈 크루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바이스 한 명이랑 같이 있지만 뭔가 다른 사람들 케어하는 게 엄청난 에너지 소모인데 I인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게. 그게 아마 또 스타일이 다 다르겠지. 그쵸, 그리고 뭐 MBTI가 같아도 또 디테일이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그게 맞긴 해. 왜냐면 동갑이는 기본적으로 사실 걔는 집돌이 스타일이야. 그냥 혼자 있는 거 고양이스러운 좋아하고. 것 같으시던데. 근데 이제 그 위치가 사람을 만든 것도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걔가 책임감이 되게 높은 사람이니까 또 케어하는 거에 어떤 그게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형의 커리어를 되게 많이 얘기했는데 형이 이제 후배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은 네. 질문을 하면 해줄 수 있지만 내가 갑자기 그죠 이거야말로 이제 이게 꼰대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좀 그 세부 그게 있었는데 뭐 꼰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짧게 그리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뭔가 이거 질문 자체가 조금 꼰대로 몰 수 있는 질문이긴 하지만 저는 이제 뭔가 막 라떼 이야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프레이밍이 있었잖아요. 한동안. 그치. 요즘은 뭐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저도 막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나이가 되긴 했는데 어릴 때도 저는 선배님들이나 뭐 내가 동경하던 사람들이 옛날에 어땠는지를 듣고 그때는 그랬구나 그러면 요즘에 나한테 입각해서 응용할 수 있고 이게 엄청 맞아. 좀 어떤 student of the culture의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왜냐면은 그런 거 안 알려주면은 그치. 내가 직접 다 봐가지고 좆대는데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데 맞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쭤보는 거죠 저는. 나는 뭐 굳이 얘기하자면은 나는 힙합이 지금 제네레이션의 힙합이 뭐 지금도 너무 멋지지만 네네. 더 멋져질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뭐 주스월드나 뭐 릴핍이나 맥밀러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 있었다면은 더 리더로서, 그러니까 어떤 크리에이티브의 리더로서 네.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네. 물론 이제 텐타시온 같은 경우는 이제 총 맞아서 죽은 거지만 네. 텐타시온도 그렇고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었어. 저 사람들 살아 있었으면은 더 이 바를 올렸을 것 같은데 기준을. 근데 뭐 그런 새로운 진짜 월드스타가 됐을 텐데.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영감을 많이 얻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자면은 나는 아티스트들이 좀 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음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술 마시거나 클럽에서 이렇게 뮤지션들 만나잖아. 나보다 나이가 어린 뮤지션들 만나면은 꼭 존나 무슨 아저씨처럼 잔소리를 존나 해. 너 몸 좀 챙기고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좀 그렇게 하지 마. 이런 얘기 존나 해. 그러면 이제 그래도 감사하게도 걔네들이 이렇게 불쾌하게 안 받아들여서 다행인데. 걱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좀 그냥 그런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렇다고 막 건강을 막 엄청나게 챙기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는 진짜 유명한 좋은 영향을 주는 글로벌 스타들 있잖아. 뭐 지금 딱 떠올렸을 때 막 퓨처, 뭐 켄드릭, 드레이크, 막 이런 사람들 완전 글로벌 스타들. 막 그런 사람들 얼마나 바쁘겠어. 막 진짜 막 투어 전 세계 투어 막 몇십 개 돌면서 앨범 내고 막 뭐 그 사람들 개인 인생에 많은 일이 벌어질 거 아니야. 근데 그런데도 그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는 어쨌든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미지 보여지는 거랑 다르게 예를 들면 퓨처 같은 사람들 막 살 것 같지만 그러니까요. 나는 그 사람이 계속 이렇게 잘 활동하고 있는 건 자기 관리 엄청 잘하고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막 살았으면 이렇게 열심히 못 사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물론 그쵸, 이제 뭐 팀도 잘 이렇게 갖춰져 있고 그쵸. 이러겠지만 그리고 뭐 그냥 너무 오지 중에 스눕독 같은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냥 지금 이제 음악 발매 많이 안 하긴 하지만 또 작년에 그 닥터 드레랑 앨범도 냈고 뭐 다방면에서 활동 되게 잘하고 있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안 되리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해. 엄청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점점 이게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갈수록 운동도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이 건강한 게 진짜 중요한 거고 더 멋있는 예술을 하려면은 내가 일단 건강하고 뭔가 정신이 이제 좀 클리어해야지 이게 더 멋진 삶도 살 수 있고 더 뭐 좀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얘기도 할 수 있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20대까지면 해도 좀 뭔가 러하게 살고 막 나를 막대하고 좀 내가 더 빡세게 놀지 이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고 뭐 그게 약간 그때 어떤 뭐 팩이나 테스토스테론이든지 뭐 그런 거가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결국에는 진짜 우리가 존경하는 레전드 같은 아티스트들 보면은 끝까지 자기 관리 잘 하고 한 사람들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그냥 자기 개인한테도 좋잖아. 그러니까 많은 기분 좋은 일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기가 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이렇게 깨끗한 상태라면은 그게 그냥 자신한테도 좋은 것 같고 거기서 뭐 음악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우리는 음악 얘기를 나누니까 음악하는 사람이 정말 멋있는 작품을 자기 관리 잘하면서 내면은 그건 사실 인류한테 좋은 거니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은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왔는데 형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최근에는 어떻게 뭐 어떤 활동에 집중하고 계세요? 아 최근에는 유튜브를 좀 열심히 했고 아 그러게요. 형이 뭐 얼마 전부터 유튜브를 다시 좀 하셨죠. 맞아. 활발하게. 내가 사실 음악 나올 때 말고는 아예 내 채널을 뭐를 안 올린 지 몇 년 됐다가 유튜브를 그래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그래서 예전에는 유튜브 컨텐츠들이 이렇게 초대해줘서 나를 인터뷰하거나 뭐 담화모임처럼 약간 이런 예능적인 게 아니라면은 사람들이 팔로알토에 집중할 수 있는 컨텐츠보다는 뭐 예를 들어 뭐 예전에 그 모던 아츠 소사이어티라는 유튜브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의 음악을 소개하거나 뭐 힙합 음악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내 아티스트적인 게 아니라 음악의 팬으로서의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냈는데 아 이제는 좀 나의 팬들이 나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몰랐던 부분 혹은 나의 이야기를 좀 기울여서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2개를 올렸어. 이제 하나는 내가 최근에 냈던 널트라는 앨범이랑 러블스톤 투에러스를 나 스스로 비교하는 영상을 올렸고 그리고 어젠가 그제 올린 거는 이제 내가 처음 그 데뷔할 때 참여했던 피플 앤 플레이시스 앨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올렸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그거 영상 내가 스스로 찍어서 내가 편집하고 자막 달고 이런 거를 해봤거든. 유튜브 초심자 느낌으로. 그치. 유튜브 초심자의 느낌으로.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거를 좀 했고 그리고 뭐 이제 나도 올해 또 새 음악을 내고 싶은데 어떤 식으로 내야 될지가 고민이 많아서 그래서 이제 음악은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요즘 비트를 더 많이 만들었었어.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작년에 앨범 낸 거 끝나고 비트를 다양한 장르를 많이 만들어 봤었는데 요런 거를 이제 어떻게 정리해서 좀 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지. 다른 장르 비트도 찍고 막 하신 거. 뭐 약간 전자음악 이쪽도 찍고. 그래서 아예 막 그런 전자음악적인 거는 안 만들었지만 하우스 음악 같은 거는 좀 만들었었거든. 좀 더 라운지스러운 음악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모아서 한번 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비트는 늘 많이 꾸준히 찍어왔어서 원래 그러면 형이 뭐 하이라이트나 뭐 그 2010년대 활동하실 때도 형이 찍은 비트에 랩도 하시고 하셨었어요? 맞아. 그러니까 많지는 않았는데 그런 곡들이 은근 계속 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대표곡 중에 굿타임스도 내 비트야. 그거 그 뮤직비디오 잘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사실 나 어렸을 때는 또 꿈이 작곡가였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사실 그걸 프로듀싱하는 거에 대한 늘 그게 있거든. 그래서 언젠가는 비트 테이프 같은 것도 내고 싶고 이래서. 뭐 이 만든 음악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서 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지 최근에는. 음악 외적으로 형이 이제 앞으로 뭔가 도전해보고 싶은 영역이라든지 뭐 뭔가 익스플로어 하고 싶은 그런 거 있을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 음악에 좀 더 계속 포커스해서. 그러니까 뭔가 음악인으로서 사는 때가 스스로 제일 만족스럽고 그 삶의 가치를 느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변에서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쨌든 나도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진 사람이니까 뭐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야 좀 뭐 유명한 유튜브들 많잖아.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예능적인 것들 그런 것도 좀 나가고 그런 거 좀 해라. 그러게요. 막 이런 예능도 얘기. 잘 하실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과거에는 쇼미 나오면서 이제 그런 방송 출연 기회들이 여러 번 있었으니까 뭐 나간 적도 있는데 뭐 그게 막 싫은 건 아닌데 그냥 내가 그런 부분에 어떤 능력치가 높다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런 거보다 어쨌든 음악으로 활동하는 게 나한테는 가장 가치를 느끼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여전히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음악적인 부분에 집중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컨텐츠를 만들어도 음악적인 컨텐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나는 좀 계속 음악적인 거 위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른 부분은 좀 사실 크게 그러니까 뭐 데이토나 레코즈도 뭐 장사였지만 판장사, 음반 장사지만 그것도 결국 음악적인 거니까 결국에 나는 음악 이런 문화 이런 컬처럴을 한 거에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거에 가장 내 스스로 좀 그 기쁨을 만족감을 느끼는 것 같아. 되게 뭔가 형이 나 이제 형의 동시대 선배님들이 계속 진짜 프레시하게 계속 오래 활동을 해주시면은 저희야 후배들이야 좀 땡큐니까 계속 응원을 하게 될 것 같아요. 확실히. 아유 뭐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 사실상 뭐 형들이 그 위에 선배님들도 아직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어쨌든 뭔가 언더그라운드 입장에서는 형들이 또 최전방에서 계속 달려봤던 형들이시니까 뭔가 되게 오래 활동을 멋있게 해주시면은 후배들이 또 보고 따라갈 길이 있으니까 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렇지. 그러니까 음악을 내면서 흥행도 같이 하고 그러면 너무 이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은 거고. 네. 근데 이제 나는 지금 40대에 접어들면서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내가 만드는 음악들 내가 하는 이 행위들로 돈도 계속 벌어야 되지만 너무 네. 중요한 일이지만 그냥 그런 거에 너무 그 뭐라고 해야 돼? 얽매이지 않으면서 더 하고 싶은 왜냐면은 그 내가 하이라이트 대표직을 관둘 시점 때 네. 이미 그 관두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난 매일 자기 전에 그 고민을 하면서 잠들었거든. 아, 내가 하이라이트 대표직을 관둬야 되나? 음악을 관둬야 되나? 이걸 매일 고민하면서 살았었어. 네. 매일 고민하다가 내가 결국 대표직을 관두기로 결정한 게 그것도 결국에 와이프의 한마디 때문이었는데 네. 와이프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해줬었어. 오빠는 절대 음악 못 관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뭐 돈 버는 거 이런 거 상관없고 오빠는 절대 음악 못 관두는 사람이야. 내가 몇 년 동안 봤을 때 이 얘기가 컸고 그리고 내가 그때 나 스스로를 깊이 들여다봤을 때 아, 내가 만약에 나이 졸라 먹어서 탁골공원에서 기타는 칠 수 있어도 그 기업인으로서 사는 거는 뭔가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 거야. 그래서 아, 그냥 나이 들어서도 그냥 뭐 이걸로 돈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냥 저기 탁구공원에 앉아갖고 존나 백발 노인이 돼서 기타를 쳐도 나는 음악을 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대표직을 관두는 걸 결정했고 그래서 계속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심어져 있는 것 같아. 뼛속까지 아티스트시네요. 근데 진짜 들어보면 와이프분이 진짜 현명하신 형을 되게 잘 알고 형을 위해 조언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되게 잘 아시는 분을 만나신 것 같네요. 그러게 와이프가 좀 팩폭 스타일이어서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때리는 말들이 있지. 좋은 선택을 많이 하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이드로 말했지만 뭐 투자도 잘 도와주시고 그치 하셨다고 해서 공식 질문이 있거든요. 스마스톡 공식 질문인데 이제 제가 래퍼다 보니까 좀 힙합에 입각해서 그 주제들로 물어보는 건데 보통 힙합이 이제 돈, 뭐 명예, 성공, 여자, 안 좋은 거 약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일단 쉬운 것부터 물어보자면은 뭐 형이 생각했을 때 성공은 어떤 거 같으세요? 가장 본질적인 성공은 남들이 평가해주는 성공보다 네. 자기 스스로 성공했다고 느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살면서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느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나도 내 경험도 그렇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쇼미더머니 4 나와서 돈을 엄청 많이 그때 벌었는데 그 시기 때 사실 그 액수랑 상관없이 내가 그때 그래도 그 돈으로 안정적으로 누리고 싶은 걸 누리면서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거든. 돌이켜봐도 그때가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느끼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때 결혼을 했다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행복하다고 느껴지지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봤던 성공한 뮤지션들 중에도 아니 저 형은 저렇게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버셨는데 왜 안 행복하지를 느낀 적도 있고. 진짜요? 그래서 당연히 돈이 많으면 몸도 편하고 훨씬 돈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나은 부분이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막 유명한 기업가도 자살하잖아. 맞아요. 자본이 막 엄청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가장 궁극적인 거는 성공은 내가 성공했다라고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떤 파이낸셜적인 걸 떠나서도.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그거야. 그러면은 자본적으로는 형은 뭐 얼만큼 벌고 싶다 이런 거는 있을까요 혹시? 그래도 이제 그런 물질적인 욕심은 있지. 그렇죠. 우리 다 인간인데. 뭐 지금 사는 집보다 더 넓은 데 살고 싶고 뭐 그리고 나는 늘 그 꿈이 있거든. 그냥 양평이나 남양주 같은데 그냥 주택 크게 지어갖고 거기 뭐 스튜디오도 있고 그리고 난 강아지 여러 마리 키우니까 강아지들을 띄놓을 수 있는 넓은 뭐 마당도 있고 그리고 뭐 바베큐 파티도 그냥 친구들 불러서 편히 할 수 있고 막 그런 거 꿈꾸니까
그런 집 지으려면 어쨌든 뭐 땅도 사야 되고 그 집 지으려면 인테리어도 이쁘게 해야 되니까 막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 그쵸. 그리고 거기에 막 존나 멋있는 가구들 넣고 싶고. 근데 네. 가구 비싼 거 막 개 비싸잖아. 가구가 거의 플렉스의 끝이잖아요. 어떻게 플렉스 보면은. 끝이잖아. 막 예전에 막 이런 강남 쪽에 가구 보러 가면은 뭐 이래서 이 정도 크기 소파인데 막 무슨 5천만 원 막 이러잖아. 막.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생각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뭐 얼마 벌고 싶다라고 금액을 설정한 적은 없지만 그래도 뭐 돈은 많이 벌면 좋지. 그러면은 이제 여자에 대해서 연애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형은 이미 성공을 하셨으니까 뭐 와이프분을 볼 때 어떤 부분을 보고 안 하셨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어쩔 수 없이 본능적으로 이 상대방에게 섹슈얼적인 감정이 드느냐가 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 네, 그게 외적인 없으면은 끌림. 그게 없으면 애초에 이 스파크가 터질 수가 없으니까. 네네네. 내가 이제 와이프랑 연애까지 따지면은 12년 정도 됐거든. 오. 내 DJ 커리어랑 비슷하네. 하이라이트 연도랑도 거의 비슷하네. 그렇네. 그래서 근데 와이프랑 이렇게 오랜 관계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거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진짜 개유치하고 사소한 그 코드가 맞느냐가 중요한 것 같더라고. 그게 맞으니까 이렇게 막 싸우고 꼴보기 싫더라도 그 포인트 때문에 서로 계속 이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그 이성 남녀가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거에 연애라고 치면은 그게 제일 중요한 거는 좀 그러니까 초반에야 그런 섹슈얼적인 그런 거지만 결국에 오래 이어지려면은 그런 진짜 개 유치하고 사소한 그런 게 잘 맞아야 되지 않나. 그럼 뭔가 막 취향이나 이런 것도 다 잘 맞는 편이신 것 같아요? 사실 취향적인 부분은 좀 다른데 그 개 유치한 농담 코드 같은 게 맞아. 그러니까 농담 코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 공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들이 들으면 뭐야 병신 약간 이럴 수 있는 그 개 유치한 그런 것들. 왜냐면 뭔가 취향으로 따졌을 때는 저희가 또 뮤지션이고 힙합이다 보니까 취향적으로 다 공감하는 여자를 찾는 건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진짜 우리 되게 어렵지. 딥하게 듣는 사람들이니까. 맞아. 근데 웃음 코드 이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되게 그 개유치한 농담 코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 마지막으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건 형의 바이스, 형이 제일 즐기는 뭔가 길티 플레저 같은 뭐 술이 될 수도 있고 뭐 파티하는 거가 될 수도 있고 whatever it is. 뭐 그래도 술? 네. 술 어떤 거 좋아하세요? 나는 그래도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술이 늘더라고. 아 진짜요? 나 원래 술 되게 약한 사람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술이 늘었고, 그리고 예전에는 취하려고 마셨다면은 나이 들수록 맛으로 마시게 되더라고. 나도 그 공감하는 게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아재가 이제 됐다는 거. 공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뭐 체자로드 같은 거 보면 알지만 뭐 성시경 아저씨도 그렇고 그 술이랑 음식이랑 맞는 것들이 있잖아. 페어링. 그리고 그 나이 들수록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맛집을 많이 찾나 이런 게 이제 너무 공감되고. 그게 아재가 되고 있는 거였구나. 와 씨. 그러니까 그 재미가 너무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더 술을 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뭐 위스키도 나 완전 그러니까 라프로이게 빠지기 전까지만 해도 위스키를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했고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가끔 위스키 선물을 받아서 생기잖아. 그럼 먹으면은 그냥 독주니까 이거 왜 먹지 이랬는데 그리고 예전에 클럽 가면 사실 그냥 취해야 더 재밌으니까 마시는 거였는데 나이 들수록 이제 이거를 맛으로 먹게 되는. 그래서 뭐 그게 뭐 그런 취미? 그 혹시 구독자 댓글 이벤트 보셨어요? 그거 선물 같은 거 혹시 준비하신 거 있을까요? 그거를 드려야겠다. 그 내가 러브스톤 트레일러스 CD가 좋아요. 그 내가 작년에 그 클럽 투어를 돌았는데 그 클럽 투어에서만 팔았거든. 네네. 그리고 심지어 서울에선 그걸 안 해갖고 이제 그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 계신 분들만 CD를 샀어. 그래서 그게 그 팬들이 좀 원성이 있었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온라인에서 아예 안 팔아갖고 그거를 한 2분 정도? 네, 좋아요. 2분 정도. 그러면 저희가 따로 이벤트를 해서 참여하시면은 이제 직접 선정해서 2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형한테 하다 보니까 더 궁금해진 게 많아가지고 나야 좀 고맙지. 오랫동안 얘기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저의 팟캐스트에 와주셔서 감사하고 형의 소감을 한번 듣고 싶어요. 나 오늘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나도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재밌게 얘기했고 나도 얘기하면서 좀 잊혀졌던 것들이 떠올라서 네. 그런 게 재밌었고 그리고 너랑 이렇게 길게 좀 깊은 대화를 나눠본 게 처음이어서 그러게요. 네. 그것도 나한테 의미가 있었고 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서 사람들도 내가 느낀 것처럼 좀 재밌게 봐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아, 네. 저도 형을 뭐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사람인데 이제 저도 이제 랩한 지가 좀 돼가지고 이제 형이랑은 친분이 있는 사이여서 막 이제 엄청 신기한 건 아닌데 그때는 확실히 어머 팔로웨이터 형이 냉면 사줬어 막 이랬었는데 근데 어쨌든 형은 좀 레전드시니까 이제 형의 어떤 커리어들을 이렇게 쭉 훑으면서 배울 점도 되게 많았고 저도 지금 이제 뭐 조그맣게 이제 레이블 하고 있으니까 형한테 보고 이제 좀 배운 것도 되게 많아서 너무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너무 오늘 뜻깊었고 형이랑 마지막에 이제 위스키까지 마셔가지고 그러니까. 네, 뭔가 형이랑 못 해본 술자리까지 한 것 같아갖고 그러게. 너무 즐거웠고 이제 앞으로는 뭐 형 파티하거나 제가 파티할 때 또 뵙고 뭐 무대 위에서 뵐 수 있으면 좋겠고 네. 그래. 다음에 또 이제 팟캐스트 계속 열심히 할 테니까 형이 또 뭐 있으시면 제가 또 부르면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우리 네. 뭐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또 언젠가 음악 한 트랙에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그러니까요. 만들어보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 응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Yes, sir. MP 화장실에서 그래서 들어가서 문 잠그고 오줌 싸는데 막 내 이름 얘기하면서 아 근데 그렇게 존나 못하지 않냐 막 이 얘기를 진짜? 하는 걸 들었었어 한번. 근데 그때 이후로 좀 이갈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냥 조용히 듣고 그 사람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가서 그냥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존나 8마일 슛인데? 그때부터 좀 그때부터 네. 이갈고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 그때부터는 진짜 열심히 했어 진짜.